안녕하세요. 백인영 작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아이 키우기가 제일 쉬웠어요라는 영상을 이제 세 편을 찍었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어머님들께 감히 아이 키우기가 제일 쉬웠어요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되는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렉 브레이든이라는 그 작가, 여기 보이시나요? 예, 그렉 브레이든이라는 지질학자예요. 그러니까 과학자시죠. 이분이 쓴 디바인 매트릭스라는 책입니다. 제가 어, 저의 그 동영상 그 저자 소개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가 2년 전에 어, 그 집회실에 불이 나서 제가 정말 죽을 뻔했잖아요. 예. 정말 그 집에서 나오자마자 지붕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큰 사고였었는데 음, 그 사고를 겪으면서 물론 집필실에 있던 책들 다 타고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번의 사건은 저희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 아, 아버지가 엄마보다 한 3년 전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엄마 혼자 이제 사셨는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집을 둘러보니까 물건이 되게 많더라고요. 예, 혼자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물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죽기 전에 좀 내 물건을 좀 정리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뭐 미니멀리스트 뭐 여기까지는 안 가지만, 내가 죽기 전에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물건이 뭘까? 이렇게 제가 집안을 둘러봤어요. 그랬더니 책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죽기 전에 해야 할 그 목록 중에 하나가 내 물건을 좀 없애자. 그래서 내가 떠난 후에도 좀 주변 사람들이 정리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그런 행동을 하자. 그래서 이제 그 선택하게 된 게 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책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 주변에 그 재활용 하시는 그 할아버님 오시라고 그래서 다 가져가시라고 제가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손에서 놓을 수 없었던 책을 한 10권만 골라보자. 제가 이제 생각을 하고 10권을 고르기 시작했어요. 왜 곤돈마리에가 가슴에 댔을 때 가슴에 떨리는 그런 것들은 놔두라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저의 가슴을 떨리게 하는 책 10권 정도만 남기고 다 처분을 했습니다. 그 후에 저는 아쉬웠던 책이 없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은 책이 없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홀가분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 한 10권 정도 그 10권 정도를 읽으면서 '내가 나아가도 부족함이 없겠다. 이 책들만 이해를 해도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괜한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중에 한 권이 디바인 매트릭스입니다. 제가 이 책을 그전에 한 3번 정도 읽었던 것 같아요. 읽을 때마다 참 좋았고 그리고 요번에 그 "아이 키우기가 제일 쉬웠어요."라는 동영상을 찍으면서 '내가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게 과연 어디에서 근거했을까?' 이런 좀 성찰을 좀 해 봤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했던 몇 가지 책이 또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 첫 번째 책인 이 디바인 매트릭스보다 사실은 제 삶과 영혼을 송두리째 바꾼 책도 있어요. 그거는 좀 나중에 음 더 제가 마음속에 성찰하고 그리고 또 어머님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사례들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지금 꾸준히 공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인제 이 디바인 매트릭스는 그 "아이 키우기가 쉬웠어요."라는 그 동영상에 어머님들이 에게 어떤 그 근거와 그리고 내가 쉬웠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좀 대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책을 들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이제 이 동영상을 찍으려고 다시 책을 보는데, 이 책이, 그 8장으로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는 이게 이제 3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 8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1부, 2부, 3부로 영상을 찍을까 하다가,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각 장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서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서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문에 그렉 브레이든이요, 현대 시인 크리스토퍼 로그의 시를 아주 처음에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벼랑 끝으로 오라. 떨어지면 어떡하나요? 벼랑 끝으로 오라. 너무 높아요. 벼랑 끝으로 오라. 그들은 왔고 그는 밀었더라. 이에 그들은 날아올랐더라. 예, 이게 크리스토퍼 로그의 시인데요. 이것을 왜 그렉 브레이든이 서문의 첫 번째에 이 시를 넣었을까?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신이겠죠. 벼랑 끝으로 오라고 얘기를 하니까 떨어지면 어떡하죠? 이런 거죠. 그런데도 벼랑 끝으로 오라. 그랬더니 또 이러죠.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랬는데 또 신은 부르죠. 벼랑 끝으로 오라. 그런데 그들은 왔죠. 그들은 왔고, 예. 그리고 그 신은 밀었더라. 그들은 이에 날아올랐더라. 이런 시죠. 근데 저는 여기에서 그들은 왔고, 이 표현이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 인생 아까 송두리째 바꿨던 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의식혁명인데, 의식혁명에서도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람들이 의식 수준이 높은 것이 좋다는 걸 알고 있지만 왜 자신의 의식 수준을 높이려고 하지 않을까? 그거를 데이비드 호킨스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의식 수준을 높이려는 의지가 없다. 의지를 가진 사람이 드물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왔죠. 예, 벼랑 끝으로.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스승은 제자가 준비될 때 나타난다. 예, 수많은 이 지구상에 사람들이 있지만 그 벼랑 끝으로 오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벼랑 끝으로 왔을 때 스승은 나타난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저자는 이 책의 서문에서 제가 서문한 이유가 이거예요. 이 책에 목표를 써놨어요. 목표를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우리 안의 세계와 우리 밖의 세계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보여주는 거울이자 모든 것을 잇는 다리이며 또한 모든 것을 담는 그릇인 에너지장의 존재를 일깨워 주고자 하는 것이 이 책의 목표이다. 라고 써있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안의 세계와 우리 밖의 세계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보여주는 거울이자,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잇는 다리이며, 연결해 준다는 의미죠.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을 담는 그릇인 에너지장의 존재를 일깨워 주고자 하는 것이 이 책의 목표다. 그러면서 이 에너지장이 바로 디바인 매트릭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의 목표는 뭐죠? 디바인 매트릭스의 존재를 알고 그것을 우리 삶에 활용하는 것. 이게 이제 이 책의 목표겠죠. 그럼 디바인은 무슨 뜻이냐면 신의 이런 뜻이죠. 그리고 매트릭스는 자궁, 여성의 자궁이요. 여성의 자궁은 뭐죠? 아이를 잉태하게 하는 어떤 담는 그릇이죠. 예, 자궁, 그 다음에 모체, 엄마의 몸, 그리고 주형 틀. 우리가 어떤 그릇 같은 것을 빚을 때, 그 주형 틀이 있잖아요. 주형 틀에 뭐 쇳물을 녹이든 해서 우리가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주형 틀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의 기원, 이런 뜻이 있죠. 그러면 이 책에 디바인 매트리스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한국말로 얘기를 하자면 신의 자궁 또는 신의 모체, 신의 주형틀, 신의 기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주 만물 모든 것에는 디바인 매트릭스가 존재하며 이 모든 것들 사이에 역시 디바인 매트릭스가 존재한다. 이 사실은 우주에 기여하는 우리 역할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트린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관찰자가 아니라 참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 관찰자가 아니라 참여자다라는 말이 이 책의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그 얘기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관찰자라는 개념은요, 아인슈타인이 자신의 이제 자서전적인 글에서 피력하고 있는데요.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 인간은 이미 존재하는 우주에서 살아가는 수동적인 관찰자에 지나지 않으며 우주에 거의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한다. 예.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우리 인간이 이미 존재하는 우주에서 살아가는 수동적인 관찰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찰자이기 때문에 이 우주에 거의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한다. 그러면서 또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 너머에는 우리 인간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거대한 세계가 있다. 우리의 관찰력과 사고력으로는 거의 부분만을 엿볼 수 있어 영원히 풀 수 없는 수수께끼인 세계인 것이다. 예. 이게 이제 아인슈타인의 그 우주관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이제 아인슈타인이 위대한 그 물리학자긴 하지만 아인슈타인이 이제 죽기 전에 이랬대요. 자신이 한 200년은 살아야 자신의 이론을 완성시킬 수 있다. 너무 시간이 부족하다. 인간이 한 100여 년 사는 건 너무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그 아인슈타인의 견해와는 좀 다르게 생각했던 동료가 있었어요. 그 동료는 프린스턴 대학의 물리학자인 존 필러라는 과학자였습니다. 이분은 인간은 관찰자라는 그런 어떤 아인슈타인의 그 우주관과는 좀 다르게 이분은 참여자의 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러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저 바깥에 우주가 존재하고 우리 인간은 16cm 두께의 유리판으로 덮인 이곳에서, 이 지구에서 우주로부터 보호받으며 안전하게 관찰자 노릇이나 하고 있다는 것은 지극히 낡은 생각이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그 생각을 좀 비판했죠. 우리는 관찰자의 역할만이 아니야. 예,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인간은 단순히 무엇인가를 보기만 해도 그 무엇인가를 변화시킨다. 이는 양자 물리학이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양자 물리학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좀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양자 물리학에 대한 동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참고하시면서 이 양자 물리학은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원자, 분자 뭐 이런 그런 물리학하고는 달리요. 파동에 의해서 이 우주를 설명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 필러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양자 물리학의 실험들을 보면 전자처럼 미세한 물질을 단순히 쳐다보기만 해도, 예, 단순히 쳐다보기만 해도, 아니, 관심을 보이기만 해도 짧은 시간에 전자의 특성이 바뀌고 만다는 거예요. 이게 필러의 주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처럼 관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 내가 그 어떤 물체를 보기만 해도, 아니, 관심만 두어도 그 물체의 속성이 바뀐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필러가, 인간은 관찰자만이 아니라 참여자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필러는 관찰자라는 대신에 참여자라는 개념을 제시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저자는요, 뭐라 그랬냐면, 디바인 매트릭스와 소통이 가능한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궁금하시죠? 언어가 있대요. 그런데 그 언어는 감정의 언어라는 거예요. 감정의 언어. 그래서 분노라든지 연민, 증오, 사랑, 이해와 같은 감정과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는 이 디바인 매트릭스와 소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 예.
그래서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감정은 인간의 신체 내에서만이 아니라 신체 외부의 양자 세계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그래요. 어, 이 얘기가 뭐냐면 엄마가 품은 감정 있잖아요. 그 감정이 엄마 신체 외부에 양자 세계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엄마가 만약에 분노를 품었다. 아니면 사랑을 품었다. 그러면 그 엄마 주변에 있는 가깝게는 가정, 그리고 아이, 그리고 이웃, 더 나아가서는 이 우주까지, 예, 그 우주의 양자 세계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런 말들은 어머님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엄마가 만약에 집안에서 분노의 감정을 품었다, 사랑의 감정을 품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가장 가까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음, 저도 이제 경험을 했었는데, 엄마가 만약에 우울하다. 아니면 엄마가 분노에 차 있다. 미움이 가득하다. 증오가 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런 어떤 디바인 매트릭스라는 우리가 이런 에너지장을 몰랐을 때는 이게 그냥 나 개인의 문제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런데 내가 우울해. 내가 분노가 있어. 내가 증오해.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해. 이런 마음을 어, 내가 품고 있는 거를 남들에게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디바인 매트릭스라는 개념을 통해서 봤을 때는 가능하지 않은 얘기죠. 왜? 우리는 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나는 참여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감정을 품고 있는 것만으로도 내 주변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집안이 우환이 있으려면 일단 뭐가 변하죠? 장맛이 변하죠. 예, 선조들이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리고 집안이 우환이 있으려면 집에서 키우던 동물들이 죽어나가고, 예, 이런 얘기가 있죠. 선조들은 이 디바인 매트릭스라는 어떤 개념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어, 왜냐하면 현상으로 나타나니까. 이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거기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면서, 어, 그런 어떤 깨달음을 얻었겠죠. 그래서 특히 가정에서 주로 아빠들은 출근하고 나가 있고 아이들과 또 가정에서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의 어떤 정말 주체인 그 엄마가 좋은 생각을 품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 엄마 주변의 환경에, 예, 심지어는 아까 우주까지라고도 했죠. 그 가까운 환경에 그 분노의 감정을 퍼뜨리고 있고, 그런 어떤 디바인 매트리스 에너지장에 내가 참여하면서 그 주변의 환경과 또 아이들에게 그런 어떤 감정, 분노의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그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런 감정을 갖고 있을 때 손바닥으로 하늘을 어, 그러니까 가릴 수가 없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내가 만약에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남들에게 그것을, 그러니까 특히 아이한테 분노의 감정을, 나쁜 감정을 갖고 있다가 아이가 학교에 들어왔을 때 아이에게 웃는 얼굴로, 웃는 표정으로 아이를 반긴다. 그러나 어, 그 디바인 매트릭스의 세계에서는 그게 감출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우리는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디바인 매트릭스로. 그리고 호킨스는 그것을 손바닥 하나로 이 하늘을 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실천해야 되고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는 우리의 감정을 좀 컨트롤하고, 그리고 좋은 감정 쪽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를 잘 키우는 거고, 그리고 이 우주에 일조하는, 내가 태어나서 우주에 일조하는 게 좋은 감정을 이 세상에 퍼뜨리는 것. 어떻게 보면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말로는 친절을 베푸는 거, 아니면 작은 선행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을 할 때 엄마가 아이를 오히려 잘 키울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디바인 매트릭스는
우리가 창조한 것을 우리에게 되받쳐준다고 그래요. 되돌려준다는 거죠. 굉장히 또 이것도 무섭죠. 예. 그래서 엄마가 좋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 좋은 생각에 걸맞는 그러한 세계가 펼쳐지고, 그리고 엄마가 나쁜 감정을 갖고 있으면 그 감정에 상응하는 어 그 현상이 내 그 삶에 펼쳐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거를 동양에서는 일체유심조라고 그러잖아요. 예. 일체유심조. 그러니까는 모든 것이 그 마음으로 빚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아이 키우기가 쉽다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와 닿았어요. 아이를 제가 나쁜 마음을 갖고 아이를 잘 키우려고 아이의 학습을 도와준다거나, 아니면 학습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뭘 배운다거나, 그거를 또 아이에게 가르쳐 준다거나, 이거보담도 더 중요한 거는 엄마인 나의 감정 상태. 내가 이 세상에, 그리고 나의 삶 속에, 그리고 나의 우주에 어떠한 감정 상태를 펼쳐낼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제가 와닿았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열심히 했던 게 마음 공부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나의 마음을 좀 선하게 쓸 것인가. 예, 이 우주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펼칠 것인가. 예,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했던 게 제 삶의 그 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아이만 그런 것에서 좀 떠나서 내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그 나의 선한 영향력이 이 우주를 돌고 돌아서, 저는 우리 아이가 어떠한 그 힘든 환경에 처했을 때 그 힘든 환경을 막아주는 보호막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랬기 때문에 아이가 있는 순간에도, 아니면 아이가 없는 순간에도 어 조금 선한 그 영향력을 펼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제가 부족하고 그 영향력을 펼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이 유튜브도 그런 마음에서 제가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어 이건 이제 저의 해석인데,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되느냐를 말하는 것이다. 이건 이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든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그런 경우 있죠. 아이를 바라볼 때의 시선. 어떤 때는 내 아이지만 미운 시선으로 바라볼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로 보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도 있으시죠. 그런데 그 시선 자체가 어떤 아이가 되느냐를 말해 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 그런 말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는 아이에게,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아이를 잘 키우려고 이제 밖에서 이제 부모 교육 중에서 이제 대화법을 듣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 대화법의 그 멘트를 다 배우고 오셔 가지고 아이에게 음 인제 그대로 하신 거죠. 너 마음이 상했구나. 상했겠구나." 뭐 이런 어떤 공감의 멘트, 이런 걸 인제 어머니가 열심히 배워서 인제 엄마는 노력을 해서 했는데, 아이는 어떤 때 그러죠. "아 엄마 이제 군화 타령 좀 그만하라."고. 그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그릇을 담는, 그 말을 담는 그릇인 나의 그 어떤 의식 수준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어떤 감정 자체가 어 그게 이제 투명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운 마음이 있는데, 미운 감정이 있는데 그것을 억누르면서 어떤 대화의 스킬로 그걸 덮어버리려고 할 때 아이들은 금방 알아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대화의 스킬을 배우기 이전에 어떤 엄마의 감정 상태를 돌보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자는요, 이 디바인 매트릭스의 힘을 삶에 이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해요. 우리가 뭐 물리학의 실험 뭐 이런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이런 개념을 알았으면 삶에 실천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서 이제 방편을 네 가지를 어 얘기를 합니다, 서문에서. 어 하나는요.
우주 만물을 연결하고 있는 에너지장이 존재한다. 예. 그러니까는 어머니와 아이 사이를 연결해주는 에너지장이 있다. 이제 이게 발견 하나고요. 두 번째 발견은 이 에너지장은 우리의 믿음을 비추는 거울이자, 그러니까 나의 어떤 감정을 비추는 거울이자, 그리고 이어주는 다리이다. 그리고 그것을 담는 그릇의 역할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발견 세 번째는요. 이 에너지장은 초공간적이다. 그리고 홀로그램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초공간적이라는 거는 공간이 가까운 데서 영향을 더 받고, 뭐 공간이 멀면 만약에 아이가 미국에 있다. 그런데 이제 엄마가 여기 한국에서 그 아이를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이 기도는 초공간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기도를 하고 있으면 이미 우리 아이의 그 모든 것을 지금 변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홀로그램적이라는 건 뭐냐면 이것도 이제 어머님들이 유튜브나 좀 이렇게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쉬운 말로 얘기를 하자면 사과라는 그러니까 사진에 사과가 이제 찍혀 있어요. 근데 이제 홀로그램적인 그런 세계관은 뭐냐면 이 사과를 그 사진을 만약에 100개로 조각을 냈어요. 그럼 홀로그램적인 시각은 뭐냐면 아까는 사과가 하나였지만 그 사과를 100개로 잘랐는데 그 100개의 그 조각들에게 그 사과의 본체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10,000개로 잘라도 마찬가지고 10만 개로 잘라도 마찬가지고. 그게 이제 홀로그램적인 세계관이자 우주관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면 엄마의 그 기도하는 마음은 아이에게 미국에 떨어져 있는 그 아이에게도 초공간적으로 동시성으로 전달이 되고, 또 홀로그램적으로 제가 제가 해석하는 바로는 그런 마음은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에 그냥 홀로그램적으로 존재한다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그래서 그레이든이 얘기한 것처럼, 필러가 얘기한 것처럼, 어, 이 인간은 단순히 관찰자가 아니라 참여자다. 내가 지금 어떠한 그 감정 상태에 있는가가 홀로그램적으로 이 전체의 이 우주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일조를 하게 된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견 4는요. 우리는 감정의 언어로 이 에너지장과 소통한다. 예. 그래서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감정을 가질 것이냐.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명상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종교에 의지하기도 하고 하죠. 예. 그래서 이 그 저자가 이런 네 가지를 이해해야만 우리가 삶에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저자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문에서요. 좋은 인간관계, 그리고 직업적인 성공, 몸과 마음의 치유 등 우리 삶 모든 것을 결정하는 디바인 매트릭스를 이해하고 활용할 힘이 우리에게 있다고 합니다. 좋은 인간관계 맺기 참 힘들죠.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저가 좀 신비한 체험을 한 적이, 그러니까 계속해요. 계속하는데 어 제가 이제 좀 저랑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 만나잖아요. 제가 이제 그 첫 번째 느꼈던 그 일화를 얘기를 해 드리면, 제가 어떤 분을 만나는데 심장이 되게 아픈 거예요. 예. 심장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아, 그분이 나를 편찮게 생각하는구나.' 예. 그것의 반대는 또 뭘까요? '나도 역시 그분을 편찮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그 경험이 있은 후로 제가 조금,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싫은 사람도 존재하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어떻게 제 삶이 변화했냐면, 그 나의 싫은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그것을 빨리 상쇄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없애버리려고. 왜냐하면 그걸 갖고 있으면 들키니까. 예. 금방 들켜요. 아주 그냥 어 시간차가 없이 동시적으로.
예. 그래서 제가 이런 책을 읽으면서 저의 삶에 반영하는 거는 가급적이면 사람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갖지 말자. 왜냐하면 아까 돌아온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 디바인 매트릭스는 준 대로 돌려준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은 것을 받으려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나쁜 감정들을 상쇄시키는, 상쇄한다는 게 뭐냐 하면 내가 A라는 어떤 에너지를 주면 A 다시라는 반대의 에너지장을 내 마음속에 일으키면 된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사람을 미운 감정이 생겼어요. 그럼 그 감정을 상쇄시키려면 그 사람을 사랑하려는 그 마음을 내 마음속에 일으키면 그게 상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저자도 이 매트릭스를 이해하고 활용하게 되면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직업적인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어, 영업직에 있으신 분들은 정말 영업직뿐만이 아니라 뭐 판매직도 그렇고 제조업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직업적으로 성공하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영업직이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는 고객이 자신의 그 지갑을 열 때는요, 굉장히 돈이라는 게 사람들에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돈을 주고 어떤 제품을 사거나 할 때는 그 지갑에서 돈을 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사야 되는 거거든요. 영업직에 계신 분들은. 그러면 영업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영업직이라는 게 저 고객의 그 지갑에서 돈을 가져오고 내가 가진 물건과 물물 교환하는 사람인데,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그 감정 상태, 내가 이 나의 물건을 이 좋은 물건을 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일어났을 때 고객들은 아, 저분이 진정성이 있구나. 아, 진짜 같은데. 이런 생각으로 자신의 지갑을 열어서 돈과 지불을 하겠죠. 그래서 어떤 직업적인 성공도 마찬가지로 이 디바인 매트릭스를 이해하고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책을 쓴다. 저처럼 이제 책을 쓰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책을 쓸 때 그 책을 통해서 책을 쓰는데 갖는 마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이 책으로 내가 베스트셀러가 되고 싶어. 그래서 나 돈을 많이 벌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으면 사람들이 지갑을 닫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싶어. 그리고 내가 가진 재능이 이거야. 이런 마음에서 책을 쓴다면 아마 그 책을 읽는 독자들도 그걸 책을 사주고 그것이 진짜 이렇게 더 진행이 돼서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저자가 말한 몸과 마음의 치유도 이 디바인 매트리스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제가 그 뒤에 가면 이런 예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떤 병에 걸렸을 때 이 병을 제발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병이 낫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뭘 인정하고 있는 거죠? 내 병이 아직 안 나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본으로 깔고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 뇌과학자들이 이런 말 하죠. 뇌는 좋고 싫음의 구별이 없다.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을 내 주인이 원하는 걸로 알고 그것을 이루게 해준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 병이 낫게 기도를 한다. 내 병이 낫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한다는 거는 이미 그 환자의 머릿속에는 아직 나는 병이 안 나았어. 이런 현실을 계속 디바인 매트릭스라든지 아니면 나의 뇌에 각인을 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일체유심조라고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거, 가장 많은 감정들, 그 병을 낫게 해주세요 하는 그 감정은 뭘까요?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그리고 나를 이렇게 만들었던 사람에 대한 징후, 미움, 이러한 감정들을 품고 있는 거죠. 그럼 디바인 매트릭스는 어떻게 되죠? 그 감정을 그대로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우주의 이치를 우리가 안다면 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고 소중하고 고귀한 내 아이를 키움에 있어서 엄마라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예, 이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직 다 이루지 못했고 아주 조금 지금 시작했어요. 시작했고 그 여정에 있고 그 우주의 어떤 그 시크릿을 알았기 때문에 예, 그걸 실천하려고 조금 조금씩 노력하고 있는 저거든요. 그래서 이 디바인 매트릭스는 제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머님들과 좀 천천히 어, 한번 읽어보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서문에 있는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영상서부터는 뭐 1장, 2장으로 가든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런 좋은 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정말 애를 잘 키울 수 있을까? 그것은 뭐 다른 데서 배워서 이렇게 한다기보담도 나 자신을 뭐랄까요? 성찰하고 그리고 내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거. 예. 그 노력이 결국에는 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는 거, 그거를 가슴에 담으시고 다음 영상 기다려 주세요. 네. 사랑합니다.